조용필과 이선희, 레드벨벳 등 우리 예술단이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측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시간을 늦춰달라고 제안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금 전인 저녁 6시 30분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닷새 후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 이번 주 초에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될 경우 1심 생중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기업 더블스타의 회사를 매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조합원 92%가 참가한 투표에서 61%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도 반납하기로 해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넥슨과 넷마블 등 대형 게임 업체들이 무작위로 나오는 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추락 중인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이르면 내일 새벽 대기권을 지나 지구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잔해 같은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주에서 작살이나 그물로 쓰레기를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봄이 온다.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예술단 공연 제목입니다. 이 이름처럼 예술단 공연은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 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평양에서의 공연은 가수 조용필의 콘서트 이후 13년 만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인 그 겨울의 찻집, 또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곡까지 모두 이번 무대에 오릅니다. 동시에 오늘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4.27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4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평양 공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술단 공연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6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당초 오후 5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측의 요구로 2시간을 늦췄다가 다시 1시간 앞당겨진 겁니다. 예술단 관계자는 북측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예술단 공연 시간의 변경을 요청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예술단 공연은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의 평양 공연입니다. 공연의 주제가 담긴 소제목은 봄이 온답니다.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두현 등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가수뿐만 아니라 북한 공연이 처음인 백지영과 정인, 알리 등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북한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윤도현의 1178 등의 노래가 불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실향민 부모를 둔 가수 강산혜 씨가 뒤늦게 합류했고 앞서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때 현송월 단장과 합동 무대를 펼쳤던 소녀시대 서연은 공연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도 예술단에 포함됐습니다. 예술단은 모레 오후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측 예술단과 합동 공연을 한 뒤 밤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16년 만에 평양에서 단독 시범 공연을 진행한 우리 태권도 시범단은 내일 북측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공연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데다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어서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 먼저 전해드린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잠시 후 공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가 분위기 조성 단계였다면 4월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동시에 오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대로 실시가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면밀한 국면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약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과 3일 평양에서는 예술단 공연을 하고 4일 정상회담 경호와 의전 그리고 보도 문제를 다룰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18일 즈음엔 정상회담 최종 조율을 위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돼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세심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북한도 이번 훈련을 이해한다며 반발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남북은 물론 한미 간의 이견이 나오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을 해야 하지만 합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오는 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2011년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박 시장과 맞붙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출마 선언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부분적 야권 연대론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안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해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박원순 이사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정치적 양보 이후 7년,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박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직접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때 제가 협상팀장이었습니다. 최근 안 위원장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전을 벌인 민주당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 역시 오늘 자신이 안철수 위원장의 경쟁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월 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박 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1위와 격차는 작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렇게 각 당마다 서울시장 후보를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있지만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눈에 띄는 후보가 없습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이름이 이 자리에 거론됐는데 경남지사 후보에는 김태호 전 의원, 충남은 이인재 의원이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제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태극기 집회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가 같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앞서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모두 고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경남지사 후보로는 김태호 전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는 이인재 의원을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재선을 통해 두 차례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적도 있습니다. 육선의 이인재 의원은 97년과 2002년, 2007년 대선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판결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생중계 여부입니다. 규칙이 바뀌면서 1심 선고 장면도 TV로 내보낼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실제 중계가 된 적은 없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용할지 말지 이번 주 초에 결정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번 주 초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규칙을 바꾸면서 기존의 대법원 선고뿐 아니라 1심과 2심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허가할 경우 선고 당일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는 공익과 비교해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면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최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역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등 혐의가 중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사안인 만큼 생중계가 허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선고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 5명은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중 15개에 대해선 이미 진행된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사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측근들의 진술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한 인물은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다스의 5대 주주 김창대 씨, 그리고 재산관리인 정모 씨 등 3명입니다. 이동형 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며 경영에 참여한 친인척 중에서 처음으로 차명 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후원 회장을 맡았던 김창대 씨 역시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해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을 관리했던 재산관리인 정모 씨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측근들을 다시 불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그 사이 보강 수사로 물증과 진술을 다지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결국 회사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팔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합원 투표에서 61%가 찬성해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물론 먹튀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92%가 공장 문도 닫고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합의문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면서 집행부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를 수용한다. 임금도 동결하고 상여금도 반납하는 합의안에 1,660명, 61%가 찬성했습니다. 노조가 동의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내일 노사가 합의안 조인식을 하고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약정을 맺습니다. 이달 중순엔 더블스타와 본 계약을 하고 6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더블스타가 6,463억 원을 투자하고 채권단이 2천억 원을 지원하면 금호타이어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총의는 찬성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 향후 먹튀라든가 기술 제휴하고 이렇게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 쌍용차와 한국 GM처럼 외국 자본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게임할 때 원하는 아이템 뽑기가 로또보다 어렵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알고 보니 게임 업체들이 아이템에 당첨되는 확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공정위가 이번에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기로 한 업체들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기려고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업체들이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건 무작위로 나오는 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속여섭니다. 무작위로 나오는 16가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해놓곤 일부 조각만 당첨 가능성을 확 낮추는 꼼수도 썼습니다. 뽑기 힘든 조각까지 모으느라 46만 원을 쓴 피해자도 있습니다.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당첨 확률을 1%보다 낮다고만 표기한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준 거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1%, 2% 정도의 양심적인 확률일 줄 알았는데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넷마블 게임즈에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게임 업체들은 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보이는 위치에 정확하게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재홍 전 산자부 차관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청탁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산자부의 기획조정실과 에너지자원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6m 아래 환기구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불도 잇따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들것에 고정된 남자가 좁은 환기구 위로 들려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47분쯤 인천 서구 경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환기구를 덮고 있던 철제 발판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성모 씨가 6m 깊이의 환기구로 추락했습니다. 성 씨는 목과 허리를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락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시쯤 강원 철원군 상놀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야산 약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68살 손모 씨를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손 씨는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반에 붙은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의 건조로와 선반 위 도료를 모두 태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5분쯤에는 울릉도 남동쪽 22km 해상에서 403명을 태우고 독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의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배수 펌프로 기관실에 들어온 바닷물을 빼냈고 여객선은 저속 운항을 계속한 끝에 예정보다 3시간가량 늦은 밤 11시 40분쯤 울릉도 저동항에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가짜 신고나 장난 신고가 많아 경찰이 골치를 앓습니다. 폭발물 신고의 경우 이렇게 신고하다간 이제 한 번만 걸려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이 소방차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2시간 넘게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술 취한 30대 남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악성 허위 신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한폭탄을 쏘았으니 경찰 출동을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방범용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이 났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자들은 대부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붙잡힙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구조대의 인력 낭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만우절인 오늘 6건의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허위 신고를 했다 처벌된 경우는 약 4,20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가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신고를 하면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심각한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받겠다는 겁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주말이면 유독 구토하는 승객 때문에 몸살을 앓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오가는 한 광역버스 얘기입니다. 버스 안에 아예 봉지가 비치돼 있고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김민광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신촌과 인천 송도를 오가는 버스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광역버스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버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정색 봉지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승객들이 모여듭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기사의 당부가 나옵니다. 술 많이 너무나 세서 와서 봉투 가져가세요. 오바이트 하면은 청소비 청구합니다. 승객들 대부분은 술 취한 대학생입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추기는 더 오릅니다. 진짜 힘들어 지금. 나 진짜 한 달만 정말. 곳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토를 참으려 합니다. 해마다 이 버스에서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승객 중엔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주말에 신촌에서 저녁 모임 등을 한 뒤 귀가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사들과 다른 승객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문지나 화장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 뿌려가는 것은 이제 냄새 제거 이런 것 때문에. 학생회도 학교도 음주를 줄이도록 계도할 뿐 방법이 없다며 난처해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18시간 운행을 마친 뒤에도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까지 마무리해야 긴 하루는 끝이 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보도 위를 걸을 때 바로 옆을 쌩쌩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는데 큰 보행자 사고를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8살 아이를 키우는 양미소 씨는 스쿨존을 벗어나 일반 도로를 걸을 때마다 아이 손을 더 꽉 붙잡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히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보행자들한테는 딱히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런 속도 제한이 하루빨리 좀 더 제한이 돼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평균 도심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인데 주요 선진국보다 10km가량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행자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이상인 것도 이 영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속 10km 차이가 보행자 안전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가 인체 모형을 향해 돌진합니다.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면서 움푹 들어갔습니다. 인체 모형이 실제 사람이었다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돌 때 속도를 시속 10km 줄이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포인트가량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심 지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정체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 속도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고장난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지구로 추락합니다. 일단 우리 과기부는 인공 우주물체가 추락할 때 대부분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 쓰레기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나라마다 작살이나 그물을 이용해 이를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인공 우주 구조물의 파편, 즉 우주 쓰레기가 우주 정거장에 부딪힙니다.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인데 우주 쓰레기의 상당량이
대기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구에 추락하는 중국 우주 정거장 탱궁 1호는 길이가 10.5m, 무게가 8,500kg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은 우주위험 대책반을 꾸려 24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거의 모두 불타 인명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우리 당국과 해외 연구기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에어버스가 이른바 우주 작사를 개발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지구 궤도에 우주선을 띄우고 작살 모양의 고리로 우주 쓰레기를 모으는 기술입니다. 에어버스는 고장난 유럽 우주국의 관측위성 MB셋을 우주 작살로 회수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쓰레기 회수 위성을 띄워 그물로 쓰레기를 모으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구 주위에 10cm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29,000개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장례식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호킹 박사의 제자는 그의 영향과 유산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떠나는 스승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연구차가 장례식이 열리는 케임브리지대 그레이트 세인트 메리 교회에 도착합니다. 관은 우주와 북극성을 상징하는 백합과 백장미로 장식됐습니다. 호킹 박사가 50년 넘게 재직한 곤빌 앤 키스 칼리지에서 그를 돕던 직원들이 관을 맺습니다. 장례 예배는 그의 동료이자 칼리지 학장인 해먼드 목사가 주도했습니다. 호킹 박사의 젊은 시절을 담은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호킹 역을 맡았던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전도서를 낭독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주민 등 수백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곳곳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추모 연설에서 호킹 박사의 제자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면서도 그의 영향과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킹 박사의 유해는 화장된 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됩니다. 물리학자 뉴턴과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의 묘가 있는 곳으로 호킹 박사는 선배 과학자들 곁에서 인류의 마음속 영원한 별로 남게 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제주 4.3 사건. 1948년과 54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특별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엔 반란이나 폭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한 학살이 밝혀지면서 항쟁이나 운동의 의미를 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수식어 없이 그냥 제주 4.3으로 불립니다. 그 4.3이 모레면 70주년입니다. 제주 곳곳의 아픔의 현장, 최충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유, 무서워서 보면 젊은 사람 팀어가니까 군인 보면 어떻게 그 대화를 해야 될 건지 묻고 나가면 뭐 주기업을 가보면 도망가야거든. 제주 4.3 당시 군경 주둔소를 찾아가는 길. 70년 전 기억을 떠올리는 강석배 할아버지 얼굴엔 아직도 회한이 묻어납니다. 강 할아버지의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주둔소를 짓고 운영하는데도 강제 동원됐습니다. 지겨운 사람 그대로 오면은 그대로 등다리로 재가서 등땡이도 벗겨지고 손도 터지고 뭐 그때야 뭐 상당히 좀 고생들이. 이런 아픈 기억을 드러내는 건 그동안 제주 사람들에겐 금기 사항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공개하기 꺼렸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공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주둔소를 비롯한 4.3 유적들의 문화재 등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학살터들도 남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단 며칠 만에 불타 사라진 잃어버린 마을 유적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4.3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픔을 나누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기대가 크죠.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큽니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업계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뉴욕 오토쇼에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차 앞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지난 18일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빚은 참사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충돌 회피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의 운전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자율주행이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뒤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 전체의 9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마다 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포드는 무인 배달 자동차를 선보였고 도요타는 운전석 자체가 없는 무인 차량을 내놨습니다. 가전제품 업체인 파나소닉 역시 미래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차량은 구글 웨이모가 제규어의 전기차 아이페이스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웨이모는 2만 대를 제작해 승객 운송용으로 실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We delay it unnecessarily as opposed to getting the work done as to make this technology more assured and safer. A horrible and sadder thing would be took this technology pipeline off track. 중국에서는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가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는 등 자율주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프로야구는 하루 종일 롯데 이대호 얘기뿐이었습니다. 롯데가 7연패하자 성난 일부 팬이 이대호에게 치킨 박스를 던진 것 때문입니다. 도를 넘은 팬심의 비판도 있었지만 롯데는 오늘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롯데 야구는 8회 투아웃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점 차로 뒤져 또 지는가 싶었는데 롯데 번즈가 2루타를 치면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신인 한동희는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신봉기의 짜릿한 역전타까지 터졌습니다. 개막 후 거짓말 같았던 7연패를 당한 롯데는 4월의 첫날 믿기지 않는 첫 승을 따냈습니다. 부진한 성적 때문에 일부 팬이 던진 치킨박스에 맞았던 주장 이대호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4번 타석에 들어서 2번 출루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LG 가르시아의 끝내기 안타가 터집니다. 기아 버나디나의 역전포, 다시 LG 양석환의 재역전 홈런. 엎치락 뒤치락하던 승부는 LG의 한 점차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SK 최정은 한화전에서 3방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홈런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무기력했던 KT도 달라졌습니다. 부산의 한때 석점차까지 뒤졌지만 7회 신인 강백호의 동점 희생플라이를 시작으로 6점을 따냈습니다. KT는 이틀 연속으로 역전승하며 이젠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전국 40곳에 적용되는데 집이 3채 이상 있을 경우에 양도세율이 62%까지 올라갑니다. 유기견을 구조하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아산시 풍기동의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리며 모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막힌 도로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차량 통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내 전체 도로의 평균 속도는 시속 24.2km, 도심 구간이 시속 19km, 여의나루로는 시속 17.2km였습니다. 이어 역삼로와 광배로, 남대문로 순으로 통행 속도가 느렸습니다. 인도 중부의 인도르 지역에서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4층 호텔이 무너져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소방당국은 다친 10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계속 구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소식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양 공연 시간을 놓고서는 이제 오늘 오후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원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2시간 늦춰졌다가 또 이후에 다시 1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후 6시 반에 이제 공연이 시작된 거죠. 지금 이제 공연 관련해서 어떤 소식 들어와 있는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뭐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번 공연, 평양에서의 공연 13년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공연들하고는 아무래도 구성이나 뭐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만 놓고 보면 1999년엔 핑클과 잭스키스가 그리고 2003년엔 신화와 베이비복스가 평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이돌 그룹을 대표해서 이 레드벨벳이 갔는데요. 먼저 그간 우리 예술단의 북한 공연 변천사를 권근영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연예술단이 40년 만에 북한 땅에서 막을 연 첫 번째 순서는 북소리였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평양 땅을 처음 밟은 건 1985년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 맞춰 방북 공연이 성사됐는데 농악과 함께 황해도 전통의 봉산탈춤으로 구성했습니다. 피날레는 아리랑 합창이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에 온 북한 예술단은 북춤과 칼춤을 보여줬습니다. 남북 관계가 냉랭했던 당시만 해도 예술단 교류는 체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1990년대엔 어린이 합창단이 북한을 찾았고 2000년대엔 남북 간 화해 무드 속에서 대중문화로 교류가 확대됐습니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 신화는 물론이고 전국 노래자랑도 평양을 찾았습니다. 남과 북의 문화 교류는 광고도 나왔습니다. 2005년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는 TV 광고에서 만났습니다. 분단으로 단절됐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닫혔던 교류의 문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다시 열렸습니다. 강릉을 찾은 북한 예술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도 선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8월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 참가를 제안하고 개성 만월대 발굴도 다시 시작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 교류가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김태형 기자. 그럼 이번 평양 공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공연이 2시간 예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4분 정도, 35분이니까 공연이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사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연이 지연됐던 사정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 시작 시간을 놓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네, 당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에 공연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북한 시간으로는 오후 5시인데 이는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느리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네. 표준시를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30분이 늦게 이렇게 네.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오후 갑자기 2시간 뒤로 연기가 됐다고 평양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취재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북측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 공연 시간을 늦추자고 제안을 했고 이를 우리 측이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1시간을 앞당기자는 북측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오후 6시 반에 시작하기로 남북이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 사실 오늘 뭐 평일 아니고 주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차피 공연이 예정된 시간이 시당초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늦춘다라는 이유, 그거보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방금 공연이 끝났고 아직까지 저희 공연 영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위급 층에서 누가 참석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역시 참석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남북 합동 공연이 예정된 모레 공연에 관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뭐 서울과 평양이 한 2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관련된 소식을 빨리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도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연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영상을 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어떤 차례로 공연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많이 이제 공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북측에서 요구한 노래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졌던 가수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이란 노래가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거는 요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이 노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등도 북측에서 요청한 곡으로 알려졌고요. 예.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은 북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곡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겨울의 찻집 비롯해서 사랑의 미로,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곡들이 오늘 공연이 됐고요. 네. 이 요청한 곡들 외에 또 나름대로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네. 우리 측이 또 준비한 노래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있는데요. 2002년 이후 16년 만에 평양을 찾은 가수 윤도현 씨의 1178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삼천리 금수 강산이라고 하는데 이 삼천리가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의미하는데 대략 1178km입니다. 예. 노래 1178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해석한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인기곡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 이게 이제 1178인 네. 거군요. 사랑했나봐 같은 뭐 그런 인기곡들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1178 이 곡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군요. 이게 최종 선택이 돼서 지금 무대에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도현 씨가 앞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산혜 씨도요. 강산혜 씨도 당초는 이제 본인의 아버지의 사연을 담은 라구요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았었는데 꼭 다른 곡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산혜 씨의 아버지는 함경도 북청 출신으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왔습니다. 강산혜 씨는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곡으로 만든 바가 있는데요. 예. 그중 한 곡이 바로 명태라는 곡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명태란 말의 어원이 북한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북한의 지명에서 유래한 명태. 그래서 명태라는 곡을 이것 역시 이제 실제로 그렇게 공연을 했는지 이 곡이 연주가 됐는지는 또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평양을 처음 방문한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수 백지영 씨와 알리 그리고 정인이 평양을 처음 찾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평양이 처음인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도 있는데 레드벨벳은 빨간 맛이나 배드보이 같은 곡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또 이제 남조선풍이라고 하나요? 이제 이제 한국에서 인기 끄는 어떤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런 풍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북한 사회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이 이번에 아이돌 그룹을 대표해서 갔는데 또 북한 주민들이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또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이번에 그 공연이 진행된 장소가 동평양 대극장입니다. 그동안 앞서도 있었던 북한 공연에서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차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아까 앵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직선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이 동평양 대극장은 평양시 중심부에서 동쪽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실제로 강의 대동강의 동쪽에 있어서 동평양 대극장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공연장 내부 사진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조각상과 대형 샹들리에가 상당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좌측이죠. 이 벽면에 높이 24m에 이르는 대형 그림 울림폭포의 가을이 걸려 있는데 예. 이게 화가 30여 명이 두 달에 걸쳐서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예. 수용 인원이 1,500명 정도 된다고요? 네. 상당히 큰 규모인 걸로 보이는군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예. 공연장 내부 사진도 있는데요. 예, 이게 바로 공연장 내부 사진인데 지금 현재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출연진의 모습이 무대 위에 보이고요. 이 스태프들이 지금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군요. 공연과 관련된 소식은 현재로서는 지금 네. 리허설 장면 네. 이것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군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공연의 주제를 담고 있는 소제목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봄이 온다입니다. 자, 이 평양 시내를 담은 취재진, 우리 취재진들이 이제 평양 시내의 풍경 담은 모습들도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봄 기운이 가득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양 공연 사진 공동 취재단이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화면에 금방 나올 겁니다. 예. 우선 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온 시민들이 우선 눈에 띄었고요. 다양한 색상의 보목과 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 평양 시내의 모습도 봄이 온다는 이번 공연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봄 기운이 상당히 만연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도 공연 관련된 소식이나 또 영상이 들어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상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한 번 더 공연을 하잖아요. 뭐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에 장소를 바꿔서 12,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이 합동 형태로 공연을 펼칩니다. 예. 북측 대표단의 서울 공연 때 소녀시대 서연이 무대에 깜짝 등장을 했었는데 현승월 단장도 당시 서연과 같이 노래를 불렀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무대에 오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합동 공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했듯이 모레 열리는 합동 공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찾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과 경기 동부 등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20도를 넘겠는데 구미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